통상 강의를 하려면 원고를 쓰는데요. 제가 매주 쓰는 원고가 한 평균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의포 용지로. 이 강의를 위해서도 이 45페이지를 썼는데 이렇게 많은 원고를 왜 쓰느냐? 여기 단상에 올라가면요 3분의 2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1시간 강의를 하려면 3시간 강의를 준비해야 겨우 1시간 생각나요. 이게 어떤 부부가 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심심해서 남편이 여보 그 냉장고에 가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꺼내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부시시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소리가 저거 가지고 가서 또 잊어버릴 건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팩 돌아져 가지고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세요? 하고 딱 나갔단 말이에요. 한참 있다 들어온 걸 보니까 달걀을 한 소쿠리 삶아가지고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소금은 그러니까 아차 깜빡 잊었네.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 어떤 이 시골의 노신사가 서울로 딸을 시집 보내놓고 딸한테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딸이 아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 가니까 절대로 뭐 사라고 사지 말고 뭐 가입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 그래서 알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딸네 집에 갔는데 도착해서 요금이 10,000원이 나왔는데 노신사가 7,700원을 6,700원을 줬거든. 아니 할아버지 10,000원 나왔는데요. 할아버지가 내 이놈아 농이라고 속일라 그래? 내가 2,3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봤다 이놈아.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나는 게 10분 중에 9분이 그런 분이에요. 설득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 설득하려면 오장 터져가지고 설득을 못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제가 이 강의 주제로 잡은 건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 하시기 전에 이미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여요? 만약에 이것이 대학 입시에 나왔다면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 만사는 정답이 없어요. 도봉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가리키니까 창의성이 없어지고 사회 나와서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건 정답이 없어요.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그걸 주장하면 안 되고 왜 그러는가만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본다는데 누가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이거 뭘로 보입니까? 활주로. 활주로로 보이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라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걸 그린 것은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건 어떤 사나이가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뒤에서 그린 겁니다. 이거 양쪽 다리고 뒤에서. 아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자기가 활주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고정관념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Where's the bluebird입니다. 파랑새. 근데 파랑새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우리 이 전통 민요 새야 파랑새가 있죠. 그 일단 가사를 한번 음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요 새야라는 민요는 일제시대에는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못 부르게 했어요. 지역마다 가사는 약간씩 다른데 앞에 요 두 소절은 가사가 다 똑같습니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자, 여기서 파랑새는 뭐냐 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의 해석이 있죠. 파랑새는 그 당시에 파란 군모를 썼던 관군, 일본군, 청나라군일 것이다. 그리고 녹두밭은 백성일 것이다. 녹숫꽃은 바로 녹두장군 전봉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포장수가 뭐냐 하는 건데 녹두묵을 청포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포장수는 일반 서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청포장수가 배상옥 장군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안에서 동학혁명군의 활동을 적은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 배상옥 장군이 청포만, 무안에 있는 그 항구가 창포만인데 그래서 무안에서는 이것을 창포장수라고 부른답니다. 그 창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학군 사령관 배상옥 장군을 창포장수라고 그런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떨어지면 이 배상옥 장군도 슬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노래 가사니까 그거라고 주장을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요건 이제 조수미가 부른 새야새야라는 음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한다. 이건 같죠. 새야새야 파랑새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새야새야 파랑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이것은 새를 쫓는 소리고 새야새야 파랑새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아랫역새는 아래로 가고 윗역새는 위로 가고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그러니까 전부 다른 데로 가고 우리 밭에, 그러니까 청나라군 일본군 우리나라에 오지 마라, 이게 오지 마라. 우리 밭에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예, 이 녹두장군 전봉준이 왜 잡혀갔냐 하면은 부하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두장군이 알고 있는 부하가 일본군이 현상금을 걸자 그 현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일본군에게 고변을 해서 잡혀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를 협박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애터미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협박해서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애터미 본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무관용 원칙,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때 파트너들이 많은 손해를 봐요. 피해를 봐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 사람은요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요게 자기 사령관을 현상금 몇 푼 때문에 밀고 하는 놈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이때 전봉준 장군이 체포가 안 되고 다시 4차 봉기를 했다면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서 사령관을 팔았던 그놈 때문에 우리 근대사가 완전히 반드시 그래요. 이 정의로운 회사를 뜯어먹기 위해서 협박하고 뭐하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무관용 원칙,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라는 작품입니다. 이 양반은 벨기에 작가인데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파랑새 이전에도 파랑새 읽어보시면 많죠. 동화 있죠, 동화. 그게 희곡입니다. 희곡. 연극이에요, 연극. 아니 뭐 이만큼 얍실해요. 희곡인데 여기에 담고 있는 철학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걸 1906년에 썼는데 1908년에 최초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연극으로 상영이 되고 그 뒤에 뉴욕과 런던 세계 유수한 국가에서 무대에서 연극으로 상영이 됩니다. 이 업적으로 모리스 마테르링크는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동화입니다. 조그만 동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파랑새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 파랑새.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최초로 1908년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파랑새를 갖다가 상연한 사람입니다. 콘스탄틴 스타니슬라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저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연극의 이제 광고고, 그런데 이 파랑새라는 작품이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그 뒤에 지금도 계속 파랑새란 영화, 소설, 그 다음에 노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극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그러니까 파랑새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행복,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파랑새는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 말이에요. 이것은 1976년에 미국에서 찍은 파랑새라는 영화입니다. 스타링을 보면은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찍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인 폰다. 제인 폰다 알죠? 헨리 폰다의 딸입니다. 제인
본다. 이게 파랑새라는 영화의 주인공들이니까 이게 파랑새를 얼마나 화려하게 찍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바 가드너. 아바 가드너의 세 번째 남편이 마이 웨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 그러니까 초호학 배역을 써서 파랑새라는 영화를 찍은 겁니다. 자, 그럼 파랑새는 여기서 내용이 뭔가? 여기 주인공이 틸틸과 미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찌르찌르 미찌르 그려놨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본 책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받침을 못합니다. 그래 틸틸 미틸 못해요. 찌르찌르 미찌르 이래놨어요. 요걸 우리 번역하는 작가라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놓으니까 찌르찌르 미찌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틸틸과 미틸이 어린아이입니다. 틸틸이 오빠고 미틸이 밑에 여동생인데 이웃집 부잣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촛불도 켜고 뭡니까 터키 그저 뭐라고 칠면조도 이렇게 놔두고 이 틸틸과 미틸은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요술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아프니 너희가 키우는 새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 아픈데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파랑새를 보면 행복해진단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돼요. 그러니까 파랑새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행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틸틸과 미틸이 자기 집 새장 속에 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회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파랑새가 아니네 하고 이제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데 바로 요술 할머니가 뭘 주냐 하면은 다이아몬드 모자를 줍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모자를 조금 돌리면 추억의 나라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사는 나라로, 조금 더 돌리면 미래의 나라로, 아직 태어날 아기들이 사는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하도록 하는 요술 모자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추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추억의 나라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거기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파랑새를 키우고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파랑새를 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가져가라고 그러죠. 가져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파랑새가 죽어 있어. 혼자 간 게 아니고 틸틸과 미틸은 개와 고양이의 요정, 빛의 요정, 빵의 요정, 우유의 요정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이 동화에는 의인화되어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추억의 나라에서 파랑새를 가져왔는데 빛의 요정을 보자. 다시 말하면 빛을 만나자. 어떻게 돼? 죽어 있더라. 그리고 다시 밤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밤의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파랑새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파랑새를 잡아가지고 다시 나와서 빛의 요정에게 보이니까 또 죽어 있어요. 자, 그 뒤로 나무와 동물들의 요정이 사는 숲으로 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고, 왜냐하면 무덤 속에 파랑새가 있을지 모른다는 요술 할머니가 얘기를 해줬거든. 들어가 보고 나중에 결국 행복의 궁전에 들어가 보고 미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사는 미래의 나라로 갔는데 거기도 파랑새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세 장을 가지고 파랑새를 잡으러 갔는데 파랑새를 잡지 못하고 와가지고 꿈에서 깹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꿈을 헤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자기 딸이 아픈데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키우는 새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 새는 파랑새가 아닌데 하고 그 새장에 가보니까 새가 파랑새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암만 몽환의 세계를 돌아다니고 백날 돌아다녀도 파랑새는 거기 없다. 파랑새는 바로 네 가까이 있다. 행복은 네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건강의 요정,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요정, 그런 것들이 전부 파랑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소설에 파랑새는 있다. 그것도 있죠. 네, 파랑새는 있어요. 진짜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떤 선비가 봄이 온다기에 봄을 찾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온갖 산천을 다 돌아다녀도 봄을 찾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돌 사이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 사이에서 조그마한 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거기 와 있는 것을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봄을 찾으러 백날 돌아다니도 봄은 거기에 없다 이 말이야. 봄은 네 가까이 와 있다. 행복은 네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애터미는 파랑새입니다. 이게 다단계니까 저 새끼들 저거 사기치겠지. 그러는데 자세히 보라 이거야. 이게 파랑새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내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파랑새인데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회색새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랑새를 이 모리스 마티렐링케 책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꼬마가 할머니가 우리 손자딸이 아픈데 네가 키우는 새를 보면은 낫는다고 한다.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손녀딸에게 파랑새를 갖다 뒀더니 손녀딸이 낳았어요. 낳으니까 손녀딸이 고마워서 파랑새를 돌려주려고 가져왔다가 놓쳐버렸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손녀딸이 우니까 틸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잡아줄게. 내가 다시 잡아줄게. 다시 말하면 파랑새는 지금 공중에 있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아무나 잡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자기가 이 파랑새가 파랑새인 것을 알고 잡으려는 집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한다든가 뜯어먹어서 부자 된 놈 내가 한 놈도 못 봤어요. 한 놈 못 봤어요. 도박에서 돈 번 놈도 한 놈도 못 봤어요. 복권 타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죠. 졸부졸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졸지에 부자 된 놈은 졸지에 망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복권이 나옵니까? 한꺼번에 안 주고 평생 나눠서 주겠다는 복권이 나와요. 왜? 한꺼번에 줬더니 전부 마약 중독, 술 중독에 다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은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소득을 포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어. 그런데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은 땀 흘리는 과정에서 그 돈을 포용할 만한 그릇으로 사람이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금방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노력하는 자만이, 진실로 원하는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회, 이것이 바로 기회예요. 파랑새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기회를 옛날 현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최근 영국에서 나온 모든 문화권에 이 신화가 다 나옵니다. 이름만 다르지 다 나와요. 기회의 신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남신으로 나오는데 기회의 신은 벌거벗었죠.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꿈치를 들고 있고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여기에 저울이 있고 여기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벌거벗고 있냐 하면은 누구나 발견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시에. 그 다음에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네 앞에 왔을 때 잡기 쉽게 앞머리는 길고 일단 놓치면 못 잡으라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 말입니다.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항상 빨리 움직이고 기회는 누구 개인 앞에 머물러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빨리 움직이고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려고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리에 이렇게 있죠.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만난 기회가 파랑새인지 아닌지 빨리 달아보라는 거예요. 저울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면도칼입니다. 칼 들고 있는 게 레이저라고 돼 있는데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빨리. 우물우물 하다가는 기회는 네 앞에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의 신인 남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타임. 옛날 헬라, 그리스에서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가르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카이로스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적절한 순간을 딱 붙잡아서 결단하고 끼어 들어가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우리 시중에 번역돼 나와 있어요. 카이로스. 책 제목 자체가 카이로스예요. 이건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그 카레이서 선수들이 있죠. 그 그냥 막 300km로 달리는 맨날 부서지고 부딪히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꼴찌하고 1등하고 차이는요 0.1초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바로 1등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수냐면은 끼어들 타이밍을 잘 잡는 선수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앞에 가버리면 안 놓쳐요. 어디서 여러분들 볼 수 있냐면요 쇼트랙 있죠. 그죠? 동계올림픽 쇼트랙. 우리 선수들 보세요. 한참 뒤에 가죠. 뒤에 가다가 전광석화처럼 끼어들어가죠. 그리고 안 놓쳐요. 그런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몇 초나 됩니까? 100분의 1초도 안 돼요. 그렇죠? 요거 한 날 차이죠. 요거 어떤 놈이 먼저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끼어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장거리 이 올림픽에서 하계 올림픽에서 800m나 1600m 뛰는 거 보세요. 같이 뛰다가 끼어들어가죠. 끼어들어가는데 잘못 끼어들어가 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1등하고 그 1600m를 뛰는데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0.1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잡는 거. 따라서 인생이라는 긴 이 여행을 하는데도 어떤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 카이로스가 오카시오로 변합니다. 오카시오는 이제 여신으로 변합니다. 자, 여신이지요. 보니까 출렁이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데 여기 뭡니까? 항상 움직이는 바퀴 위에 있어요. 요 스카프는 움직이고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렁이는 바다 위에 돌아가는 바퀴 위에 서 있다는 것은 행운은, 기회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항상 출렁이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당신 앞에 왔을 때 그 기회가 항상 당신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긴 것은 항상 잡으라고, 뒷머리가 없는 것은 일단 놓치면 못 잡게. 그리고 여기 스카프나 이런 걸 보면요, 이 출렁이를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렇죠? 바람이 분다. 그 말은 기회는 바람처럼 움직인다. 바람처럼 움직인다.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 기회는 당신 앞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occasion, 기회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건 포르투나입니다. 이제 이건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인데 영어의 포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투나에서 나왔다. 이거 똑같아요. 포르투나도 이게 땅 위에 서 있는데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뭡니까? 바퀴 위에 서 있어요. 바퀴 위에 항상 굴러다닌다. 그 말이 바퀴. 그리고 이거 뭡니까? 행운의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는 돌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여기 마찬가지 포르투나가 지배하고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여기도 이 수레바퀴 속에 사람이 있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돌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운은 당신 앞에 계속 멈춰 있지 않다. 수레바퀴처럼 계속 도는데 행운을 잡는 것은 당신 학이날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옛날 현자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회나 행운은 계속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행운인지 기회인지는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행운이라고 생각되면 지체 말고 잡아라. 자, 그래서 과도한 의심은 실패를 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제 친구들,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회의 어퍼클래스입니다. 장군들이고 교수들이고 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고급 관료들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애터미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물건을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면요 금방 받아들여요. 그 굉장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가난뱅이들한테 설명하면요 계속 의심해.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신경질러 죽겠어. 그러니까 아니 확인을 해보시라니까. 그래도 그럴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때 해야죠. 논리적으로 자기가 판단해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회의신들은 항상 움직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재수가 왔는데 몰라봤을 따름이에요. 몰라봤을 따름입니다.
예, 이제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는 영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뜻밖의 행운, 우연한 발견, 이걸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는 우연이 아니고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행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사라든가 인류의 발명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세렌디피티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그 우연이 사실은 우연인데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3M이라는 회사에 포스트잇이라는 거 있죠? 그거 연구하다 실패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패해서 만든 거예요. 우연히 만든 거예요. 그 조교가 풀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그것을 이 만든 학자는 계속 연구를 했어요. 이것도 쓸모가 있겠다. 왜냐하면 붓기는 붓는데 떨어지는데 흔적이 없어. 이걸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세렌디피티의 전형이에요. 요 사진 작가는요, 요 백로를 찍으려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딱따구리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재생해 보니까 이 딱따구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는요, 다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딱따구리 보고 너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요건 이 사진 작가가 요걸 찍은 것은 계속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요걸 나타났을 때 사진기 들러 갔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없어요. 그때가 날아가고 없어요. 자, 청진기입니다. 청진기. 여기에 르네 라에네크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인데 이 청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 당시는 청진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요 폐병이 들면은 귀를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심장이나 폐 숨소리를 들었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괜찮은데 이 시기에 여자 환자가 오면 이걸 젖가슴에 대고 이거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난처하단 말이에요. 난처해. 어떻게 좀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장 박동이라든가 숨 쉬는 소리를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들어봐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루브르 궁을 산책을 하다가 애들이 장난치면서 노는 걸 봤어요. 우리 애들도 많이 해요. 한쪽 애가 그 판자 있죠? 판자나 어떤 가드레일이나 한쪽 애가 귀를 대고 있는데 한쪽 애가 저기서 못으로 긁어. 그 장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저거 봐라. 그래가지고 르네 라이레크도 자기도 한번 들어보니까 저쪽 끄트머리에서 못으로 긁는데 소리가 무지하게 크게 들려. 아이고,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마침 여자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젖가슴에다 귀를 안 대고 종이를 말았어요. 종이를 대나무 통처럼 말아가지고 여기다 대고 들어보니까 그냥 귀를 대고 듣는 것보다 더 잘 들려. 이거다 하고 한 거예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최초의 청진기가 요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폐 사진이죠. 이것은 폐 그림이죠. 요 세 부분으로 여기가 연결되어 있죠. 나눠가지고 요 청진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은 지금 등에다 대고 숨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청진기는 애들이 노는 걸 보고 만들었어요. 애들이 벽에다 대고 이 그림을 긁는 걸 보고 이게 우연히 만든 겁니다. 이게 세렌디피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라이네크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진찰할 수 있을까? 예의를 갖추어서 이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파랑새는 언제나 있는데 유심히 내가 어떻게 하면 파랑새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박은길 회장이 말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뭘 외우는 거예요.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뭐 공부.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공부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뭐만 가르치냐? 정답만 가르쳐요. 근데 사회 나와보면 그 정답 외에 다른 답이 더 많아요. 다른 답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 공부는요, 이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부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저거? 기술 공자 지압이 부자야. 기술 가진 지압이. 그렇잖아, 이게. 기술 가진 지압이. 그런데 이걸 중국어로 발음하면 뭐예요? 쿵후예요, 쿵후. 쿵후 있잖아요, 쿵후. 이소룡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쿵후예요, 쿵후. 우리 선조들이 서양의 스타디라는 말을 가장 잘 번역했어요. 서양의 스타디라는 말을 우리 선조들은 공부라고 번역했어요. 쿵후. 다시 말하면 이걸 훈련으로 번역한 겁니다. 공부는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인데 요것을 훈련을 뭘로 봤냐면 수신으로 봤어요. 수신은 몸을 닦는 게 수신이죠.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도 몸이고 마음도 몸이고 이 플래시 육신도 몸이에요. 그래서 선조들이 생각한 공부는 뭐였냐면은 머리의 훈련, 마음의 단련과 마음의 훈련, 그리고 육체적인 훈련을 이 세 가지를 공부라고 봤어요. 그래야 수신이 돼요. 머리에다 이 기식은 많이 들어간 놈이 골골하고 있다. 요건 공부가 안 됐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지식은 많이 들어있는데 마음이 사악해가지고 공갈이나 치고 사기나 쳐먹는다. 이것도 공부가 안 된 놈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요, 공부는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무슨 문제를 풀고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공부가 아니고 머리 공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암기로 머리 공부는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이 전부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그러니까 이 수신, 몸을 닦는 것, 몸을 단련하는 것이 공부이니까 수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도 엉망이 되고, 수신이 안 된 놈이 나라를 다스리면 엉망이 돼. 맨 부정부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수신, 우리 어르신들 수신 다음에 뭐 하라고요? 제가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이게 수신이 돼야, 가장이 수신이 돼야 머리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몸도 튼튼해야 가정이 가지런하다 그 말이에요.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나가서 뭘 한다? 치국을 하고 치국은 나라를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옛날 요것은 춘추 전국시대 얘기니까 제후국을 이야기합니다. 제후국을 이야기하고 이 다음에 평천하를 한다 그랬어요. 평천하를 한다. 그러니까 애터미도 지금 그룹을 나가는데 사업자, 특히 리더분, 다 리더가 될 분들인데 리더분들이 수신이 안 되면요, 제가도 안 되고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다리를 분질러 놓으니 뭐 붙여놓느니 뭐 이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국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내 시장도 지배 못하고 평천하, 글로벌 시장 못 나갑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수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닦는 것은 곧 뭐냐면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이 빌빌해가지고 맨날 아파 있다.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공부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 앞에 4개가 더 있어요. 4개가 더 있다고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경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올바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업, 애터미 사업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미리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판단을 해야 된다. 경물. 이 격자는 막대기 격자인데 아마 요 창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있는 걸 격자라고 부릅니다. 격자라고 있죠? 그 격자예요. 그러니까 이 격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인격, 품격, 그렇죠? 성격 할 때 격이에요. 뭐 성에가 막대가 붙어 있는 그 막대 격자입니다. 막대 격자.
경물, 그 다음에 치지입니다. 치지. 이것은 경물한 사태를 올바로 판단해서 거기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라. 그런 말이에요. 올바로 분석하지 않고 거기서 지식을 얻으면 뭐가 됩니까? 엉터리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애텀이 여기서 한 건 해볼까? 한 놈들이 전부 그런 놈이야.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패러다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거기서 지식을 얻으면요, 사기꾼밖에 되질 않아요. 지지.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있는 게 성의입니다. 성의. 성의는 문자 그대로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경물 치지는 뭐예요? 무슨 공부예요, 이게? 머리 공부입니다. 머리 공부. 성의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성의 정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심은 마음을 발휘한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내 뜻을 정성스럽게, 다시 말하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바르게,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벌겠다. 내가 내 파트너들을 컨설팅을 해서 또는 스폰서십을 제공해서 부자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 바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물, 치지, 성의, 여기는 이제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신체가 치국평천해요. 그러니까 먼저 머리 공부, 그 다음에 마음 공부, 그 다음에 몸 공부를 하라는 게 이게 대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학의 8조문이라고 하는데 대학에 3개의 강령이 있고 여기 그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8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순서예요. 이게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수학 외우고 뭐 영어 단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애터미에 대해서는 뭔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과연 사기치는 놈들은 아닌지, 제품은 어떤 건지, 보상 시스템은 어떤 건지 그걸 처음부터 다 알라 그런 말 아니에요. 아까 전에 반팽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거 다 알라면 말이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스폰서에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스폰서와 같이 데리고 가면 돼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뭘 하신 거예요? 몸 공부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요, 안 나온 사람들이 주로 사기꾼들이에요. 오늘 말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나도 알 만큼 알아. 그렇거든.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여기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지금 상당히 걸 텐데 다리 탁 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도 안 들어. 회사 로얄 마스터들이 가도 인사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제가 가도 아는 척도 안 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왜 네가 강의하느냐 그 말이거든. 근데 뭐하라. 근데 여기는 오는지를 모르겠어. 저 가봐요.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건 몸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도 안 됐고 머리 공부도 안 된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의 말 중에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요. 의사 보고 유식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한정적인 거예요. 의사 보고 자동차 고치라고 해봐요. 자동차 고치라고 하면 자동차 고치는 총각한테 아이고 등신아 그것도 모르냐고 맨날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가 장군으로 옆에서 이 대사도 몇 년 하고 굉장한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데 충청도 아줌마한테 배추 사러 갔다가 얼마나 혼이 났던지 말이지. 보더니 당신 교수죠? 교수들이 뭘 알기는 배추가 어떻게 크는지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비타민이었더니 그따구 소리만 하고 있지. 교수님 배추 언제 심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지금. 에? 그래가지고 아니 막 사라고 그래가지고 배추를 이만큼 사가지고 다 못 먹겠으니까 우리 보고 좀 먹으라고 가져왔더라고. 그리고 아주 아줌마한테 혼나고 왔어요. 아이고 내가 혼났다고 말이지. 배추에 대해서는 그 아줌마가 더 잘 알아요. 거기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분별력. 이것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이 나뿐만 아니고 메인텍 파트너들도 성공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건 아니냐는 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건 누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건 무지무지 중요해요. 마음 공부. 아까 전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올바른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결단, 결의. 이게 우물우물 하다가는요, 우물우물 하는 경우는 행운의 여신이나 행운의 여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정직성, 성실성, 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결코 성공 못해요. 내 불량해가지고 부자 된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처음에는 부자 된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은 패가망신합니다. 이 머리 공부, 그 다음에 마음 공부, 몸 공부는요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그 성질이 것이 아니에요. 머리 공부만 되어 있고 마음 공부나 몸 공부가 안 되온 사람, 몸 공부가 안 돼서 여기 안 왔겠죠. 마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사에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한 놈들이 있어요. 그 머리 공부는 기가 막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머리 공부는 되어 있는데 마음 공부, 몸 공부가 안 돼 있어요. 회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자, 이게요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에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몸 공부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수순이 다음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머리하고 마음은 금방 고쳐먹을 수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더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내 끊어야지. 마음까지 먹지요. 근데 딱 하나만 피우고 그만 피워야지. 또 피워요. 그 이튿날 또 아이고 딱 하나만 더 피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 이거 머리로 알아요. 그 다음에 담배 끊어야지. 마음도 돼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내가 내일부터는 센터에 열심히 출근해서 하루에 10명씩 만나야지. 그래야만 성공한다.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오늘만 쉬었다가 내일 하자. 이게 그래서 반드시 머리 공부는 곧 뭐라고 그래서 훈련, 디스플린입니다. 훈련이고 수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잔뜩 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자들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발명가들도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박지성이나 김연아 선수도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승엽 선수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원래 공부라는 의미는 몸의 훈련을 통해서 뭔가 우수하게 되는 현상을 공부라 그래요. 뭔가 우수하게 되는 몸의 훈련을 했는데 아무 결과도 안 나타났다. 그건 공부를 엉터리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중 회장님도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성취를 했잖아요. 성취를. 그리고 우리 애터미를 창업한 박한길 회장님도 저는 공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잘했기 때문에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몸의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것을 공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몸 공부는 이건 포기하지 않은 습관, 그리고 근면성, 이게 몸 공부예요. 근면성, 실천, 실행, 행동, 건전한 습관, 이게 몸 공부예요. 이게 무지무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머리로 알고 아이고 이거 하면 전망 있네, 비전 있네, 아이고 내일부터 해봐야지.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몸 공부가 필요한데 요게 토끼와 거북의 경주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습니다. 요건 유명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건요 슬로우 but steady예요. 끝까지 never give up.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 그래서 결론,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파랑새를, 우선 어떤 태도? 파랑새를 잡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반드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성공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 성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파랑새를 잡으러 떠난 틸트리와 미틸처럼 몽환의 세계를 헤매가지고는 그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학자들이 증명한 사실들입니다. 반드시 결의가 필요하다. 태도입니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양다리 걸친 사람 많아요. 양다리 걸치다 가정이 찢어진 놈 내가 많이 봤어요. 여기도 좋은 것 같고 다른 A 모사도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여러 개 걸치고 있어. 근데 어느 하나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공은 몰입의 결과입니다. 몰입, 커미트먼트. 몰입의 결과예요. 몰입하지 않고는요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떤 도시국가의 청년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이라면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 할 겁니까? 왜 임금이 가만히 있습니까? 임금님, 맞다. 내가 왕인데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줘야지.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넣어가지고 따라줄 테니 요 포도주 잔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요 도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줄게.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포도주 가득 찬 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쑥 돌고 왔어요. 와서 정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포도주 잔을 들고 왔어. 임금이 물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가씨들을 보았느냐? 아이고 못 봤습니다. 이것만 정신 차려. 못 봤습니다. 그 술집에서 술 먹고 싸우는 걸 보았느냐? 아이고 못 봤습니다. 이것만 들고 상인들이 물건 파는 걸 보았느냐? 아이고 못 봤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네가 하는 일에 몰두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너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에 몰입하면, 커미트먼트, 몰입하면, 디보션이죠. 몰입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파랑새는 가까이 있고 애터미는 파랑새라는 걸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식은 무한정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병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이고 멀리 뭔가 있을 거라고 맨 먼 것만 쫓아다니는 현상을 파랑새 증후군, 브루버드 신드롬이라고 학자들이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랑새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 파랑새는 저 추억의 나라나 바무궁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집 세장에 있다는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찾아다녀 봐야 다리 몇 개 걸쳐 봐야 그것도 그거라는 걸 잘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태도, 적극적, 긍정적, 도전적인 태도 이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회피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뭘 하든지 실패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 우리 사훈에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이 생긴다. Serve in hum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요. 특히 우리처럼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겸손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합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해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까지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바로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분들을 만나면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놈이 지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서비스를 누가 받겠냐 그 말이에요. 서비스는 서브에서 나온 말이죠. 서브는 서번트하고 관계됐단 말이에요. 밑에 심부름하는 종이 주인보다 지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유통이고 서비스업인데 낮아지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 그래서 현역에 있었던 계급장을 떼고 낮아져라. 그것은 네 자존심이라든가 이 어떤 이 자긍심을 통째로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당분간 유보해 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면 더 큰 자존심,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이거 절대로 목에 힘줘가지고는 목에 힘줘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공직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무지하게 혜택을 받는 거다. 그러면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헌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걸 하면은 결코 거만해지지 않을 거다. 높아지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주체성, 어떤 주도적인 생각을 버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이 사회와 국가, 내 파트너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겸손해지면 됩니다. 근데 겸손해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올려줘요. 올려주는데 지가 높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리죠. 그리고 밑에 다 떠나요. 와, 이거 똑똑하네. 너 혼자 다 해라. 떠나버려요. 자, 오늘 파랑새 얘기를 했는데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랑새는
모리스 마테 링케 연극에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으니까 누가 잡아도 파랑새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파랑새를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겸손한 태도도 임하면은 아마 3년 내에 여기 계신 분들은 1,000택, 2,000택, 5,000택까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5,000택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